세종대왕이 천재였다고요? 아니요, 그건 모욕입니다. 제가 MIT 강단에서 이 말을 했을 때 300명의 학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천재라는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세종대왕은 말이죠. 시대를 600년 앞서간 초월적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언어학계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버드에서 촘스키의 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MIT에서 20년간 언어학을 가르쳤죠. 그런 제가 동양의 한왕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고요?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우리가 21세기에 와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한 언어학적 원리를 이미 완벽하게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우리는 세종대왕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글을 연구하면 할수록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인류 문명사에 등장한 가장 완벽한 소통 도구였고 현대 언어학이 꿈꾸는 이상을 이미 실현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세종대왕 앞에 학문적으로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MIT 언어학과의 정교수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올해로 52세가 되었고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언어학 연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린 시절 노엄 촘스키의 통사구조를 읽고 언어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서구의 언어학 이론이 인류 언어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MIT의 자리를 잡기까지 저는 늘 라틴 알파벳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확신했어요. 동양의 문자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그저 구시대적 표의 문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학문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것들이라고 여겼죠.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더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당시엔 일본이라는 압도적인 문화권이 있기에 그리고 역사적으로 깊은 언어 체계를 가진 한문이 있기에 한국은 주목받을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2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하면서도 정작 인류 문자의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발명품을 그저 무시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MIT, 하버드, 예일. 미국의 네로라 하는 언어학자들 중 한글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2019년 그날 제가 그 학회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을 제대로 알게 된 그날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왕 중 한 명이 문자를 만들었다는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피상적인 지식이었는지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학문적 자부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서양 중심의 사고에 갇혀서 정작 동양에서 일어난 위대한 지식혁명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죠. 세종대왕이 15세기에 이미 달성한 그 놀라운 업적을 말입니다. 그분이 단순히 백성을 위해 쉬운 문자를 만든 자비로운 왕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이자 음성학자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지금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국제언어학회 마지막 날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들어간 세션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세종실록에 나타난 음성학적 분석이라는 제목을 보고 그저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으로 앉았던 제 모습이 지금도 우스워요. 하지만 발표가 시작되고 5분도 지나지 않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2019년 당시 미국 언어학계의 분위기를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우물안 개구리였는지 고백해야 할 것 같네요. MIT, 하버드, 스탠포드. 세계 최고라 자부하는 대학들의 언어학과에서 한글을 제대로 아는 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심조차 없었죠. 동양 문자? 그거 전부 다 중국 한문에서 파생된 거 아니야? 일본어도 그래서 별로 연구 가치도 없잖아. 이게 우리의 평균적인 인식 수준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런 무지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했죠. 왜냐고요? 우리에겐 촘스키가 있었으니까요. 생성문법 이론이 있었고 음성학의 모든 원리를 다 정립했다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학과 회의에서 한 번은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동아시아 문자체계도 한번 연구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때 학과장이었던 로버트 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이클, 우리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건 보편 문법이야. 특정 민족의 문자 따위에 시간 낭비할 여유는 없어. 문자 따위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하지만 당시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도서관에 한글 관련 서적이 몇 권이나 있었을까요?
고작 3권이었습니다. 그것도 1970년대에 출간된 먼지만 쌓인 책들이었죠. 반면 라틴어 관련 서적은 3,000권이 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더 어이없는 건 우리가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도 연구하고 아마존 원주민의 언어도 연구한다고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정작 15억 명이 사용하는 동아시아 문자들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왜? 그건 미개한 표의 문자니까요. 표음 문자가 표의 문자보다 우월하다. 이건 우리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였습니다. 알파벳이야말로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고 동양의 그림 문자들은 결국 도태될 운명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알파벳도 사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영어만 봐도 그래요. TH가 OUGH를 왜 스루라고 읽어야 하는지, KNIGHT에서 K는 왜 묵음인지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봤죠. 교수님, 영어 철자법은 왜 이렇게 불규칙한가요? 우리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게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야. THROUGH를 왜 스루라고 읽어야 하는지, KNI 나이트에서 K는 왜 묵음인지 아무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가끔 물어봤죠. 교수님, 영어 철자법은 왜 이렇게 불규칙한가요? 우리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게 언어의 자연스러운 진화야. 완벽한 문자 체계란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국제음성기호 IPA를 만들면서 우리가 꿈꾸던 것이 무엇인지를요. 하나의 소리에는 하나의 기호만 대응하는 완벽하게 규칙적인 문자체계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인공적인 학술기호일 뿐 실제 살아있는 문자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젊은 언어학자가 학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글은 창제 당시부터 소리 하나당 하나의 글자 원칙을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순간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또 자기 나라 자랑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다음에 한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뭐라고요? 문자를 보고 발음 방법을 안다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걸요? 600년 전 동양의 한 왕이 우리가 21세기에도 이루지 못한 꿈을 이미 실현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건 과장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얼마나 순진했는지.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2019년 10월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언어학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지쳐 있었어요. 3일 동안 비슷비슷한 발표만 들었거든요. 생성문법의 변형, 의문론의 새로운 해석, 뻔한 주제들 뿐이었죠. 마지막 세션은 그냥 건너뛸까 했는데 프로그램에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종실록에 나타난 15세기 음성학적 분석, 훈민정음 창제의 과학적 원리. 발표자는 서울대학교에서 온 김민중 교수였어요. 젊어 보이는 한국인 학자였죠. 시간이나 때우자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빼야 했어요. 세종대왕은 1443년 인간의 발성기관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잠깐, 1443년이라고요? 유럽에서는 아직 마녀사냥이나 하던 시절 아닌가요? 김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페이지였어요. 한문으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 영어 번역이 함께 떴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며 리음은 입술의 모양이고 시옷은 이의 모양이며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이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600년 전에 쓰인 글이란 말인가요?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형 문자가 아닙니다. 세종대왕은 엑스레이도 없던 시절의 인간의 조음기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추상화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대 음성학 교과서에 나오는 조음기관 단면도와 한글 자음의 비교였어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나 봅니다. 옆자리에 독일 교수가 저를 쳐다봤거든요. 김 교수는 계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획의 원리입니다. 기역에서 키읔으로, 디귿에서 티읕으로.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거세집니다. 이것은 현대 음성학의 기시금 이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서둘러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30년 학자 생활 중에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었어요.
키읔은 기역보다 거센 소리다. 쌍기역은 기역을 중첩하여 된 소리를 표현한다. 세상에 이건 천재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습니다. 음의 세기를 시각적 기호의 복잡도와 연결시키다니. 이런 체계적인 설계가 어떻게 15세기에 가능했단 말입니까? 그때 한 영국 교수가 손을 들었어요. 흥미롭긴 하지만 그래도 알파벳이 더 단순하고 효율적이지 않나요? 김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이런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사이컬러지에서 P는 왜 발음하지 않습니까? 나이프에서 K는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 단어들을 정확히 읽을 수 있을까요? 영국 교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반면 한글은 어떨까요? 기역은 언제나 G, 니은은 언제나 N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한글을 처음 보는 외국인도 발음 원리만 알면 모든 한국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죠. 영어의 불규칙한 철자법 때문에 미국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데 평균 2에서 3년이 걸린다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김 교수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글은 모아쓰기를 합니다. 히읗에 알을 붙이고 니은을 아래 배치하여 한. 이것은 음절 단위의 인식을 돕습니다. 선형적으로만 나열하는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2차원적 공간을 활용합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어학, 음성학, 인지과학, 심지어 디자인 이론까지 융합된 초월적 발명품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김 교수에게 뛰어갔습니다. 교수님,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원본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훈민정음 해례본 PDF를 보여줬어요. 비록 한문이라 읽을 순 없었지만 도표와 그림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김 교수가 한 페이지를 확대했어요. 세종대왕은 모음을 만들 때 천지인사상을 적용했습니다. 아는 하늘과 사람이 동쪽으로 향하는 모습, 어는 서쪽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철학을 문자에 담았다고요? 네, 하지만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밝은 모음, 아와 오, 어두운 모음, 어와 우를 구분했는데 이는 현대 언어학의 모음 분류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평생 쌓아온 학문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김 교수님, 제가 한국에 가서 직접 연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세종학당에서 외국인 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 훈민정음 해례본의 도표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20년 넘게 언어학을 연구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모르고 있었다니. 그것도 600년이나 전에 만들어진 것을 말이죠. 새벽 3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학과장님께 저는 다음 학기에 안식년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한글과 세종대왕을 연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요. 그리고 8개월 후 저는 MIT 강단에서 세종대왕은 천재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라고 외치게 될 줄은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제가 발견한 것들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2020년 1월 저는 마침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세종학당의 외국인학자 연구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6개월간 머물게 되었죠. 한국에 온 직후 전 세계 팬데믹이 터져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해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글 연구에 빠져서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던 제 자신이 기억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한글을 제대로 연구하기 시작한 첫날 그때 받은 자료집을 펼치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세종실록, 훈민정음 해례본, 용비어천가. 15세기 문헌들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이런 자료들은 박물관 금고에나 있을 텐데 여기서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정말 천천히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레이저 스캔을 떠서 복제해 놓은 자료로 상세히 손으로 짚어가며 읽기도 하고요. 담당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이 더욱 놀라웠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직접 음성 실험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궁녀들과 내시들을 모아놓고 발음을 시켜보며 혀의 위치와 입모양을 관찰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중국 변방의 여러 방언까지 조사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현대 언어학에서 필드워크라고 부르는 현장 조사를 600년 전에 이미 체계적으로 수행했던 거죠. 그것도 왕이 직접 말입니다. 서양에서는 19세기에나 시작된 일인데 말이에요.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글의 조합 원리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해 보였어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든다, 뭐가 특별한가 싶었죠.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현기증이 날 정도였어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의 3차원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실제로 발음하는 과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먼저 자음으로 시작하고 초성 모음으로 이어지며 그 다음 중성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자음으로 끝나는 종성 구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정사각형 안에 조화롭게 배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시각적 균형까지 고려한 설계였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일종의 건축물이었다고 할까요? 제가 건축물이라고 표현하니 한국인 교수님들이 그럴싸다하며 제 말에 동감해주기도 하셨고요. 물론 이 위대한 글자가 쉽게 생겨난 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종학당 도서관에서 발견한 자료 중에는 한글 창제 당시에 반대하는 상소문들도 있었는데요. 신하들이 중국 문자가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문자를 만드냐고 반발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세종대왕이 한 답변이 압권이었죠.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니 중국 문자로는 우리 백성의 뜻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것은 단순한 애민정신이 아니었어요.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가 가져오는 소통의 단절을 정확히 파악한 언어학적 통찰이었습니다. 촘스키가 20세기에 와서야 제기한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의 차이 문제를 이미 꿰뚫고 있었던 거죠. 600년 전의 말이죠. 저는 아직도 이 600년 전에라는 말이 참 감명 깊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료들과 함께 실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글을 전혀 모르는 미국인 학생 10명에게 한 글자음과 모음을 2시간 동안 가르쳤거든요. 그것도 좀 화상회의로 미국에 있는 현지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말이죠. 그 다음 한국 동화책을 읽게 했더니 놀랍게도 8명이 더듬거리긴 해도 소리를 내어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한글은 문맹 퇴치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문맹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요. 한글이 장애인들에게도 매우 친화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점자를 만드는 것이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쉬웠고 수화로 한글을 표현하는 것도 체계적이더라고요.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인 조합 덕분이었죠. 컴퓨터 시대가 오면서 한글의 우수성은 더욱 빛났습니다. 한글은 단 24개의 자모로 1172개의 글자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자랑했죠. 중국어나 일본어가 수만 개의 문자 때문에 전산화에 어려움을 겪을 때 한국은 이미 완벽한 디지털 전환을 이뤘더라고요. 제가 만난 한국의 언어학자가 들려준 일화가 있어요. 1990년대에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할 문자를 찾고 있었대요. 로마자로는 그들의 독특한 발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한국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응용한 문자 체계를 제안했고 지금도 그 부족은 한글 기반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목적이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목적을 밝혔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것은 놀라운 역사의 연속성이었어요. 600년이 지난 지금도 한글은 소통의 민주화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한 구절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깨우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는 대목이었는데요. 처음엔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세종대왕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를 설계했던 겁니다. 6개월의 연구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언어학자로서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경외감이 자리 잡았죠.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냉소적인 동료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이 놀라운 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2020년 9월 MIT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특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세종대왕 15세기의 언어학 혁명가였죠.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제 동료들 6명 남짓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특히 학과장인 로버트 교수의 표정은 볼만했죠. 팔짱을 끼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로버트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마이클, 자네가 동양 문화에 심취한 건 이해하네만 과학적인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지 않나? 15세기 왕이 현대 언어학을 앞섰다는 건 터무니없는 과장이야.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음기관, 도표와 현대음성학 교과서의 단면도를 나란히 보여줬죠. 이게 과장으로 보이십니까?
600년의 시차가 있는데도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순간 강의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로버트 교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파벳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26개 글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GHOTI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PC라고 읽습니다. 이너프의 GH, 우먼의 O, 네이션의 TI를 조합하면 말이죠. 이게 효율적인 체계입니까? 로버트 교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문자를 완전히 모르는 문맹인 성인들에게 한글과 알파벳을 각각 가르쳤더니 한글은 평균 14시간, 알파벳은 44시간이 걸렸습니다. 3배 이상 차이가 났죠. 이때 뜻밖의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하버드에서 온 노언어학자 윌리엄 교수였습니다. 학계의 거장이라 불리는 분이었죠. 마이클 교수, 혹시 그 실험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세한 실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피실험 자수, 학습 방법, 평가 기준까지 모두 공개했죠. 윌리엄 교수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이건 혁명적이군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이 체계는 확실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젊은 교수들이 하나둘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한글을 배우면 한국어를 금방 읽을 수 있다는 건가요? 장애인들에게도 효과적이라고요? 컴퓨터 코딩에도 응용할 수 있을까요?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로버트 교수조차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윌리엄 교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내년 하버드와 MIT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주게. 제목은 세종대왕이 제시한 21세기 언어학의 미래 어떤가? 그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미국 언어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세종대왕을 인정한 거였죠. 1년 후 그 심포지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전미대륙에서 온 300명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과학성에 감탄했고, 이후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등에서 앞다투어 한글과 세종대왕 강좌를 개설했어요. 가장 극적인 변화는 로버트 교수였습니다. 그는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죠. 마이클, 자네가 옳았어. 세종대왕은 정말 시대를 초월한 천재였군. 아니, 천재라는 말로는 부족해. 이건 기적이야. 이제 MIT 언어학과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촘스키 옆에 말이죠.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 우리는 작은 기념행사를 열어요. 전 세계 언어학도들이 모여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고 토론합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네스코와 협력해서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에게 한글 원리를 응용한 문자를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거든요. 벌써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7개 부족이 새로운 문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꿈꾸던 모든 백성이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문자의 이상향, 6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가끔 한국에서 온 메일을 받습니다. 제 강연을 듣고 한글 교사가 되겠다는 미국인들, 세종대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유럽의 학자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2019년 그날 시간이나 때우려고 들어갔던 그 세미나실.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 언어학계가 세종대왕에게 배우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새로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종대왕을 천재라고 부르는 것은 모욕이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존재였으니까. 천재라는 말로 담을 수 없다. 600년 전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기적.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죠. 세종대왕이 뿌린 씨앗이 전 세계에서 꽃 피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모든 언어학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문구가 실릴 거라고요. 현대 언어학의 아버지, 세종대왕 1397년에서 1450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그것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하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시청해보세요. 감사합니다.